내가 살짝 망상을 한 게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양자 컴퓨터에 관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 근 우리가 한 40, 50 세대가 되면 나는 요게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래도 우리는 다 과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좀 풀 가지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미국 땐 지금이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쌀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아무튼 풀 음, 매수. 일단 어 잠시만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요거 내가 9월 13일에 썼던 건데 이거 지금 18%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 일단 음? 내가 내가 기준으로 내가 이거를 산 게 이제 작년 한 2, 3월쯤 됐는데 작년 2월 일단 그때 기준으로 지금 234% 올랐거든. 와, 234% 올랐고 어, 지지스. 방금 확인했을 때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수익률이. 와, 아무튼 지리는데? 근데 물론 저는 아주 작게 투자를 해서 왜냐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가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게 지금 가장 핫한 그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인데 그 양자 컴퓨터 그 원리들을 보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초전도체 방식이랑 초전도체 초전도체 방식이랑 고려대 어, 화이팅. 예, 그다음에 그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이 있거든. 요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어, 드릴게요. 이온 트랩 방식이 있는데 아이온 큐는 요거 이온 트랩입니다. 이온 트랩. 그다음에 그 구글이나 아니면 IBM 이런 데서는 초전도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아이온큐는 요런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고 얘네가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 지금 합병하면서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주가가 나날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제 영국 방문하면서 그 이제 회담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가 기사를 좀 이따 보여줄 거지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그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이제 산업을 대폭 투자하겠다 뭐 이제 요런 그것들을 해서 지금 아주 주가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요게 제가 방금 찍은 차트거든요. 요게 오늘 70달러 그리고 옛날 요때 6달러 보이죠? 요게 불과 어, 2024년입니다. 2024년. 2024년이고 와, 내 살걸. 예. 그 요게 요때 보면은 되게 불안정했거든. 그 한 번 이렇게 쫙 오르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쫙 오르다가 요때 한번 거의 개엄빔처럼 한번 내려간 데가 있었어. 요게 언제냐면은 그 25년도 1월에 요 젠슨왕 엔비디아 이제 CEO 젠슨왕이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근 몇십 년 안에 어렵다. 이제 요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요때 거의 네. 34%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음. 39% 또 이상 이제 버스 하락을 탄 해서 사람들 예. 그래서 다 지옥 같죠? 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세배 레버리지 ETF는 요때 상장 폐지를 해버렸어. 이제 39 곱하기 3 해버리니까 요때 이제 폐지를 해버렸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불안정한 시기를 겪다가 이제 6월 여기 옆에 있는 기사거든요. 이제 지금 다시 젠스당 이분이 이제 말을 바꾸셨어. 이제 6월 이쯤에 양자 컴퓨터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떡상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른 거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은 이제 아이온큐가 인수 합병도 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되게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내 생각은 솔직히 는 생각은 뭐냐면 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막 뭔가 이게 과연 곧 될 것 같다 이런타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들려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구나 딱히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서 요거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살짝은 거품이 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요때 막
지금이 최고점이다 팔아라 팔아라 하는데도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나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그 이 주식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요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저성장이 되었나 아니면 저평가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제가 오늘 지금 8시 9분경에 제가 이거 아이온큐 이제 가치 평가하는 요런 테이블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들은 요 4개 용어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식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3가지 요소가 있거든. 순이익이랑 자산, 그다음에 시총. 보통 요 3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이제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이걸 PER이라고 해요. PER. 예, 여기 보이죠? PER 표에. 그다음에 시총을 자본으로 나눈 거. 이거 자산이라 하면 되겠네. 이거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 자, 시총을 자본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PBR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랑 자본을 나눈 거를 우리가 ROE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PER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회사가 이제 전체 갖고 있는 돈 대비 이익이 높으면은 이제 회사가 그 잠재력이 높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PBR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잖아, 음수. 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온큐는 지금 사실 그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투자를 무진장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익을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투자를 매우 많이 받고 있는 사실상 그냥 투자 종목이라서 요거 음수일 때는 사실 평가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PBR은 이제 받듯이 이제 자본에 대해서 이제 시총이 얼마냐, 요거는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낮을수록 저평가.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이제 높은 거.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부채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거 ROE는 뭐냐면 순이익이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높냐. 그래서 이거 자본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요거는 높을수록 좋긴 한데, 대신에 자본이 그 빚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OA라는 지표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토스에서는, 이거 토스 증권 건데 토스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부채 없이 그거를 보고 싶다 하면은 요 지표를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개를 봤을 때 사실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보면 ROE는 순이익 자체가 음수니까 얘네 2개 음수죠, 음수. 그래서 사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또 기업마다 요 PER이랑 PBR 값이 매우 천차만별이라서 요거는 보통 기업끼리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냐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동종 산업끼리 요것들을 비교하는 게 좋거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 업체들끼리 이제 PBR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장 저평가돼 있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이게 당연히 얼마나 됐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이제 내가 이 기업은 이제 얼만큼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보통은 이렇게 3개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낮은 기업에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단타를 하더라도 그 장기 투자를 할 때 요 3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이 기업의 주식에 이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요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방법은 요거는 보통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요거는 일반인이 사실 요거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 해서 요거는 보통은 배제를 하고 요 3개만 이용해서 보통 주식이 나 요 정도면 살만하다, 아니면 요 정도는 좀 사면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내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온큐가 괜찮나 하고 보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였지만은 지금 음수여가지고 요걸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거품인가 하기에는 또 그 산업적으로 아까 차트 봤듯이 이제 트럼프도, 이거 어제 기사인데
양자 컴퓨팅 전략 확대 계획 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낙관적인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한번 조정은 오겠지만 이제부터 떨어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제 생각에는 이쯤에는 좀 머물지 않을까. 한 50달러대에는 좀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조정 기간을 좀 많이 거쳤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요 양자 컴퓨터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건 제가 GPT로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그 일단 결론을 말하면 얘가 양자 컴퓨터라는 게 개발이 되는 순간 그 AI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데이터 처리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 왜냐하면 그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컴퓨터들은 보면 그 2차원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1부터 100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뭐 가령 10 곱하기 10 행렬로 내가 배치를 했을 때 이제 가로로 체크하고 세로로 체크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데이터들을 쭉 이거 왜 안 되냐? 이 주석이 갑자기 안 되네요. 이제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가로로 읽고 그다음에 세로로 읽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는 이제 각 데이터마다 거의 3차원 행렬을 이렇게 다 순식간에 분석을 하는 약간 그 정도의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AI 산업 같은 거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게 사실 고전 컴퓨터보다는 이제 굉장히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얘들은 뭐 학습을 하는 데 있어도 양자 컴퓨터가 그냥 개발되기만 하면은 그리고 상용화가 된다면은 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처리 속도를 보여줄 거라서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5차 산업혁명의 5차 산업혁명에 이거 안 나오니까 좀 빡치네. 하여튼간에 그거에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재테크 하시면 이런 종목들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일단은 미래에 어떤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서 제가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어떤 원리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제 망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부터는 제가 또 전공이 수학이니까 제가 22년도에 들었던 양자 이론 바탕으로 좀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잘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잘 듣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탄데. 잠시만. 요거 슈테판이 아니고 슈테른입니다. 이거 R입니다. R. 자, 요 실험이 뭐냐면요. 일단 그 터널이 있는데 그 N극, S극 요런 터널이 있거든. 그다음에 요거는 빔입니다. 빔 쏘는 거. 레이저 빔을 쏘는데 이 빔이 이제 자석을 띄는 그런 빔을 쏠 거거든. 자석 같은 빔. 그러면 만약에 자석 빔을 이렇게 내가 쭉 쏜다고 하면 이제 N극 그다음에 S극 요게 자기장이 이제 자기력 세기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얘가 좀 더 크거든 S가. 그러면 이 자석을 딱 쏘면은 얘 방향에 따라서 한 여기쯤에 맺히는 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자석이 회전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맺힐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석들을 만약에 쏜다고 하면은 이렇게 총처럼 막 쏘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맺힐 거라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전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비탈 기억나시죠? 예. 그 한더 네, 은 원자를 보면은 이 최외곽 전자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방금 그 실험을 이렇게 이게 레이저에다가 은 원자를 쏘는 거야. 은 원자를 이렇게 삥 쐈는데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원래 우리 생각대로라면 은 원자는 이 최외곽 전자 때문에 그 자석의 성질을 살짝 띠고 있단 말이야. 자석의 성질을 그렇죠. 띠고 있는데 그래서 고전적인 추측이라면 요렇게 연속적으로 맺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회전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얘는 진짜 정확하게 딱 두 지점에만 맺히는 거야.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은원자가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게 사실 그 자기 모멘트 성질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스핀이 업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여기 맺혔을 때를 말할 거거든. 이 최외곽 전자가 이제 스핀이 업 상태면은 여기 맺혀 있는 거, 여기 맺혀 있는 거 업 상태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맺혀 있는 거, 밑에 맺혀 있는 거 우리가 스핀 다운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안 맺혀지고 딱 요렇게 두 개에만 맺혀 있는 거는 이제 요 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적인 성질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중간의 상태는 사실 이제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슈테른 게를라 시험입니다. 요게 슈테판이라고 제가 그 슈테판 볼츠만이 생각나서 슈테판이라고 했는데 이거 R입니다. 아무튼 슈테른 게를라 실험에서 요게 은원자 자석 비슷한 거를 쐈더니 이게 연속적으로 안 맺혀지고 딱 두 점만 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 연속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뭔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좀 더 그 심화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이제 이 둘이서.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다중 슈테른 게를라 시험인데 터널을 두 개 이어 붙이는 거거든. 이제 방금 봤던 터널 두 개. 자, 은원자를 이렇게 쏘면 자, 요거는 이제 Z축 방향.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든 건데 자,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게 딱 두 갈래로 나눠진다 했잖아. 이제 스핀 업이랑 이해해버렸어. 스핀 다운으로 이렇게 맺혀질 건데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은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만약에 스핀업, 스핀 다운이면은 스핀업들을 다시 통과시키면은 얘는 스핀업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 스핀업을 다시 자기장에 통과시키면은 스핀업으로 간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결과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 흥미롭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전적으로 당연한 결과잖아. 스핀업을 걸러냈는데 걔네들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요게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게 Z축 방향 터널이랑 그 다음에 X축 방향 터널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은원자를 쐈어. 쏴가지고 Z축 방향 이렇게 스핀업 나오고 스핀 다운 쐈어. 그러면 Z축 방향 스핀업을 내가 요렇게 쏴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X축 방향 스핀인 어떤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딱 쏘니까 얘네들은 또 다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 거라. 그러면 이게 측정 방향에 따라서 이제 스핀 방향이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스핀 방향으로 하면 스핀 측정 방향에 따라서 요게 또 아무리 스핀 업만 해도 X축 방향으로 보면 이게 스핀 업 다운이 또 나눠지는 거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Z축 방향이랑 X축 방향이랑 스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뇌붕괴가 오거든. 이제 터널을 하나 더 만들어. Z축, X축, Z축.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느냐. 자, Z축 이제 스핀 업만 딱 이렇게 보냈어. 그래 얘를 X축으로 보내서 아까처럼 두 갈래로 딱 나눠줬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Z축 방향으로는 스핀 업만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 자, 근데 얘를 다시 Z축으로 보내니까 업이랑 다운은 또 나눠진 거라. 자, 그래서 사실 Z축 방향 스핀 업을 다 이렇게 걸러냈는데 이거 왜 다시 이렇게 나타났냐라는 거거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의 이유가 뭔지 혹시 좀 예측이 되십니까? 뇌 붕괴가 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축을 틀어버리면서 그냥 스핀이 바뀌는 건가? 뭐라고요? 축을 틀어버리면서 스핀이 그냥 다시 바뀌어버리는 건가? 맞습니다. 앞에서 예, 걸러낸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 그치. 요게 X축 방향 스핀을 측정을 하는 순간 Z축 방향 스핀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라. 음, 그래서 이게 측정 행위 자체가 이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줘버린 거지. 측정 행위 자체가. 근데 원리요 거의? 그치. 요게 사실 이 고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 Z축 방향 스핀업이 고유한 성질인 줄 알았는데 은원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측정하면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건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거를 내가 굳이 우리 좀 이제 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비유를 해주면 뭐냐면 자, 요건 제가 만든 그 슈도 고양이 실험입니다. 슈도 고양이 실험인데 자, 여기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고양이가 상자 2개 이렇게 있어. 상자 2개 이렇게 넣어놓고 자 이제 얘를 뚜껑을 닫아. 뚜껑을 닫은 다음에 한쪽은 열어놓는 거라. 한쪽을 열어놓으면 이제 측정을 했어. 아 얘가 죽어 있었어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 죽어 있어서 아 오케이 하고 다시 닫았거든. 다시 닫아서 반대쪽을 연 거라. 반대쪽을 말하는데 얘는 살았어. 그리고 다시 닫았어. 그리고 반대쪽을 열었는데 얘가 다시 산 거야. 부활을 한 거지. 이게 사실 우리 고전적으로는 되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죽어 있던 고양이가 얘를 측정하는 행위로 인해서 얘가 다시 살아난 거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고양이라는 게 상자에 들어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 얘가 죽었다, 아 얘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왜 죽었다랑 살았다 그 2가지 혼재 상태를 허용하느냐라는 거거든. 사실 고전적 결과는 이제 당연한데 그래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슈테른 게를라 이 실험 자체가 아 요게 혼재 상태를 허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세계 저 실험이 어느 시기에 진행된 실험인데? 아 이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몇 년도인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뭐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어떤 유명한 실험들 있죠. 네. 그런 1922 실험이랑 년입니다. 비교했을 때 1922년? 네. 그러면 저게 언제쯤이지? 네.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실험 중 1922년. 요때 뭐 주변 사건들이 있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뭔가 어떤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 나온 순서나 실험들이 진행됐던 순서상 얘가 어디쯤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 아 거기까지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1920년이야? 22년. 1922년 실험 22년. 고양이 실험은 1935년이네. 이중 슬릿 요게 한참 전이구나. 맞네. 요게 이중슬릿조차도 나오기 전 실험이네. 예. 아무튼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안 나왔대. 뭐라고요? 아, 불확정성 원리가 1927년이었대. 오.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도 나오기 전에 이제 저 실험이 나온 네, 거구나.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양자 역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재된 우와. 중첩 상태라는 거를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실험이지. 음. 그래서 슈레딩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실험 덕분인 거죠. 요 실험 덕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Z축 그 스핀업만 보냈는데 어떻게 이거를 측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가 없는데 옛날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죽어 있는 놈 옆에 있는 애 뚜껑 열었다고 해서 얘가 다시 살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 현대의 컴퓨터라는 거는 사실 전구가 꺼졌다 켜졌다 0과 1 그 사이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비트라는 단위잖아. 예, 요거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혼재 상태를 허용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은원자 같이 아주 작은 이런 원자 단위에서는 요게 반드시 스핀업 다운 요 상태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측정하기 전에는 요게 어떤 혼재된 중첩 상태에 있다. 둘 중에 하나로 절대로 이제 정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큐비트입니다. 큐비트. 이제 퀀텀 비트라 해서 보통 여기다 U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큐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0 아니면 1이라는 이런 비트 단위를 쓰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게 중간에 있는 혼재 상태를 허용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구현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 하나의 단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큐비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 별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1,0이라는 벡터입니다. 1,0이라는 벡터. 그다음에 얘는 0,1이라는 벡터고, 근데 1,0이라는 벡터는 보통 양자 정보론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스핀업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0,1은 스핀 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업 상태, 다운 상태.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확률 계수라서 얘는 이제 제곱해서 더하면 1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 0이면은 스핀 업 상태. 그다음에 0, 1이면은 스핀 다운 상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만약에 똑같으면은 스핀 업과 다운이 될 상태가 이제 동일한 확률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그렇게 좀 나타내는 이제 요런 단위가 뭐야 왜 꺼졌어? 미안합니다. 죄송. 아니 RTX 4070인데 이게 꺼지는 게 말이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요게 이제 큐비트 단위입니다. 원래 0 아니면 1인데 요게 이제 큐비트 단위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슈테른 게렐라 실험에서 이제 은 원자를 이렇게 쏘면 주석 은 원자를 쏘면은 얘가 지금 업 상태랑 다운 상태 될 가능성이 이제 똑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 요게 이제 아까 알파, 베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큐비트라는 단위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 양자 상태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것 때문이거든. 양자 얽힘 성질. 혹시 네. 양자 얽힘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예.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꾸 그거 해서. 자, 여기 화면 다 보이지? 자, 여기 지구.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행성이라고 할까? 타이탄. 타노스 고향 타이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500억 광년.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커플이 있는데 이제 얘네가 반지를 만들었어. 이제 반지를 만들었는데 반지라고 하지 맙시다. 헷갈리겠다. 요렇게 주머니가 두 개 있는 이제 묶음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 자, 이 두 묶음이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구슬이 들어있어. 근데 똑같은 색깔의 구슬이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초록색 구슬이 들어있는 묶음이랑 그 다음에 뭐 보라색 구슬이 들어있는 묶음, 요렇게 주머니 묶음이 여러 개 있는 거라. 근데 이거를 열기 전에는 몰라. 노란색 구슬도 있고요. 자, 이게 어떤 색깔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얘네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 구슬 두 개 색깔이 똑같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구슬대가 똑같은 거는 걸 알고, 자, 이제 요 셋 중에서 이제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골랐어.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자, 골랐어. 자, 그리고 남자가 이제 타이탄에 돈 벌러 이제 가는 거야. 남자가 여기로 왔어. 자, 남자가 여기 이제 오면은 요거 바구니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열기 전에는 얘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대신에 얘랑 같은 색깔이라는 건 알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바구니를 뜯으면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초록색 구슬이라는 걸 암과 동시에 지구에 놓고 온 얘도 초록색 구슬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치? 이거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지. 요게 사실 우리가 빛이라는 것도 어떤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하면 얘도 500억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500억 년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요렇게 만약에 바구니가 두 개가 얽혀 있으면 얘가 이 색깔을 알아버리는 순간에 단 몇 초의 시간도 흐르지 않고 얘가 이 초록색 색깔이라는 걸 알게 돼 버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얽혀 있다라고 하거든. 방금 그 바구니 두 개가 색깔이 같은 상태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자 정보 이론에서 많이 얽혀 있을수록 이제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 그래서 뭐
이제 요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요런 아무리 먼 거리도 이제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퀀텀 텔레포테이션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런 어떤 즉각적인 성질 덕분에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되게 그 통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래서 아직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논의가 나왔을 적에 이제 한 가지 유명한 모순이 발생하거든. 자, 요건 제가 그 여러분들 다 같이 보셨던 그 어벤져스 4탄 그 영화 장면입니다. 혹시 EPR 역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의 모릅니다. 약자죠? 이거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세 명의 과학자 역설인데 요게 좀 찰나긴 하지만 그, 그 어벤져스 4편 보면 그 시간 여행하는 작전 나오잖아. 그래서 시간 여행하는 작전에서 이제 그 앤트맨이 어떤 그 시간 여행 장치를 통과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가 아기로 됐다가 뭐 그런 장면이 하나 있거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기억납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언맨이 와가지고 아 이거 EPR 패러독스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스카스 통과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요때 이 단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방금 봤던 그 요거 퀀텀 텔레포테이션 요거 있지. 그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내가 원자 수준으로 그거 논의를 바꾸면은 자 이제 어떤 얽혀 있는 두 은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야. 이제 얽혀 있다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스핀 업인 은원자면은 얘는 스핀 다운인 은원자 요렇게 결정이 되는 이거 어떻게 화면을 옮기지? 혹시 방법 아는 사람? 아 됐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가 스핀 업이면 하나가 스핀 다운. 그 반대로 하나가 스핀 다운이면 하나가 스핀 업. 이제 요런 상태. 이거를 보통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스핀이 반대. 스핀이 항상 반대로 성질이 유지되는 그렇게 얽혀 있는 상태거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이 이제 남자가 요 은 원자 들고 이제 쬐어. 이렇게 쬐어. 자 스핀 반대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Z축 방향이랑 X축 방향 스핀이 둘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이 은원자를 이제 5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Z축이 스핀 업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Z축 스핀이 뭐겠어? 다운이죠. 예, 다운일 거 아니야. 그지? 응.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X축 스핀을 잰 거라. X축 스핀은 업이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어. 얘가. 자 그러면 남자는 음, 스핀 X축 방향으로는 다운이다. 이런 결과를 내겠지. 음, 자 그러면 음, 여기서 바로 모순이 발생하거든.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스핀 방향 다른 거를 동시에 측정할 수 동시에 없단 알 말이야. 수가 없다. 그치? 그렇지. 예, 요게 아, 바로 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 우리가 보통 물리 2나 일반 물리에서 배울 때는 위치랑 운동량 요거였잖아. 근데 아, 그또 일반화된 하이젠베르크 원리에서는 뭐냐면 어떤 두 가지 정보를 두 가지 양자 정보를 이제 일정 오류 수준 이하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거든. 음, 근데 여기서 방금 보면은 x축이랑 z축 방향 요거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을 한 거라. 그치? 그 만약에 물론 이 이제 여자가 x축 방향 스핀 업이라는 거를 얘한테 전달하는 데는 500억 년이 걸리겠지. 500억 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측정을 했잖아. 시간이 걸려도. 그래. 그치? 그리고 그 뭐냐 이게 이 시간은 사실 동시에 즉각적으로 측정된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EPR 역설이라 합니다. 이제 EPR 역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어떤 물리량 자체가 이제 동시에 측정될 수 없으니까 요게 과연 이 스핀이라는 게 실제 하는 개념인가라는 거야. 실제 하는 개념인가. 요게 스핀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가. 요거를 우리가 진짜로 스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 EPR 역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국소 수문 변수 이론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비국소성 이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요게 그 이제 국소적이라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존재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스핀이 반대라는 성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데 어떤 도와주는 그런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1번인데 얘는 지금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요건 이제 틀렸다. 이거는 근데 벨 부등식이라는 어떤 그 양자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 부등식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런 양자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건 어떤 비국소적인 성질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EPR 역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도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되게 알 수 없는 그런 성질들이 되게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큐비트라는 거는 그 양자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전구로 따지면은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은 그 중간의 혼재 상태를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사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클래식한 월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이제 양자 세계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글이랑 IBM 같은 회사는 이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자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그 구현을 하거든요. 그 서웨이 책에서 이 에너지 장벽 에너지 장벽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요 장벽을 요렇게 그래프 이렇게 써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삥 통과하는 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구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초전도체라는 게 지금 상온상압이 우리가 개발될 뻔했지만 신성 델타 테크 가져야 지금은 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서 요거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데 근데 지금 요 이온 트랩 방식은 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아이온큐 회사 있죠. 아이온큐는 이제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자기장으로 덫을 만들어서 이온을 딱 하나 가두어. 이것도 벌써 굉장하죠.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는데 이온을 자기장 덫으로 하나 딱 가둡니다. 하나 딱 가두면 딱 하나.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가둬서 실. 얘를 레이저를 쏴 이온에다가. 그래서 스핀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1로 바꾸고 싶으면 스핀 업으로 바꾸고 싶으면 업, 다운으로 하고 싶으면 다운. 그래서 스핀을 제어를 해서 이거를 분광기로 다시 측정을 해. 요게 하나 1큐비트입니다. 하나 1큐비트. 대단하죠. 진짜 저는 이게 거의 대단합니다.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온 하나하나를 분리하는 요 자기장터 기술이 굉장하고 그다음에 요걸 분광기로 측정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말로만 봐서 알겠지만 큐비트 하나 구현하는데도 진짜 어려워. 장비도 굉장히 크게 들고.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양자 컴퓨터 공부를 했을 때는 미국이 한 몇십 큐비트밖에 안 됐거든. 근데 지금 2025년에 1000큐비트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중국은 500큐비트. 그다음에 EU는 140큐비트. 일본은 64, 한국은 50. 뭐 요 정도 지금 개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당장 생각해봐도 이 비트라는 게 지금 뭐 그 저장 공간만 해도 우리가 1테라바이트 이렇게 되는데 와 큐비트로는 이제서야 1000큐비트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 큐비트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면 자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 이거 보면은 이제 큐비트라는 게 이제 0 아니면 1 그게 아니라
어떤 혼재된 상태를 다 허용하는 비트니까 아 이거 그러면 무조건 컴퓨터보다 빠르다. 이제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또 아니고 이제 양자 컴퓨터한테 잘 맞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제 만약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 푼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진짜 대박이긴 한데 사실 이게 원리상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라면은 60비트 수준으로 슈퍼컴퓨터 1000개 효과를 내. 쉣. 와, 60비트 컴퓨터로 치면 60비트 이게 USB 하나보다 훨씬 작은 거거든. 근데 요 정도의 어떤 성능을 내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된 문제 한에서는.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소인수 부대 지금 양자 컴퓨터가 15짜리 정도까지 소인수 분해가 되거든요. 자, 소인수 분해가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어떤 큰 두 수를 곱하는 건 되게 쉽잖아. 그지? 컴퓨터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은 어떤 큰 두 수를 곱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두 소수를 곱해진 거는 계산하기 쉽지만 곱해져 있는 상태를 인수분해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 왜냐하면은 모든 소수들을 하나하나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다 확인을 예, 해야 하니까. 지금의 암호 체계 이제 우리가 보통 RSA 암호 체계라고 하거든요. 지금 암호 체계. 요게 사실 내가 방금 말한 그 어떤 아주 큰 수, 지금 제가 얘기해놨지만 수백짜리 수거든. 이 수백짜리 수를 지금 컴퓨터로는 절대로 다항 시간 안에 소인수 부대를 못해. 두 소수가 곱해져 있는 거. 만약에 하나를 알면은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암호키라는 게 어떤 인수분해가 된 소수 다시 말할게요. 아주 큰 수가 있고 그게 어떤 두 소수의 곱이면은 하나의 소수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소수는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모르면은 이건 절대 못 푸는 거야. 현재의 고전 컴퓨터로는.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의 현재 단계는 아 이게 15짜리 정도는 얘를 이제 어떤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그 소인수 분해를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 이걸로 이제 가능한데 일단 지금의 큐비트 개수로는 요 정도가 최선이다. 그런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1메가바이트 정도만 구축한다. 메가 큐비트 정도 구축한다. 그럼 얘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진짜. 그치. 예, 얘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은 어, 이제 요게 예고하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들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암호를 이제 푸는 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코인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채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암호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가치를 갖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암호 체계가 진짜 그냥 바로 풀려버리는 거야. 수백 자릿수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그냥 말짱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그 양자 암호가 제대로 개발되기 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돼버린다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버릴 것인가.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는 이 망상이 뭐냐면 큐비트코인입니다. 큐비트코인. 이건 랩이야. 야, 그래서 비트코인. 네, 진짜. 좀 웃기게 Let's go.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도 사실 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점점 그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자 암호 기반으로 해서 이 큐비트 코인이라는 게 만약에 잘 만들어지면 얘는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 상승세보다 훨씬 더 그냥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큐비트 코인이라는 게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큐비트 코인으로 바뀔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만약에 양자 암호 체계로 바뀐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가령 망상을 좀 하면 모든 화폐가 비트코인으로 될 거고 아니면 새로운 이런 큐비트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어떤 새로운 코인 시장에 이제 큰 변화를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게 나올 거라 보고 좀 관망 중입니다. 좀 예, 망상이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저는 돈을 아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열린 질문으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고 그렇지 않다. 지금의 비트코인 체계가 양자 암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가. 근데 그건 이제 상용화가 사실 된다라는 거는 이미 그때 전문가들이 그 뭔가 손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업큐비트 업비트에 이제 왕자부터 먼저 업큐비트 이제 요런 거래소 시장에서 우리가 좀 그 사업 우위를 먹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빗썸 큐비트썸 이런 거 큐비트썸 이런 거 생긴다면 큐비트 썸이라네. 이제 그런 제 망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재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핫하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원리로 동작된다. 그런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양자 컴퓨터 하는 기업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 가격이, 주가가. 많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쌀 거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은 양자 암호를 하는 데를 찾아서 풀매수를 갈기자. 그치. 그 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 방식만 봐도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절대로 시작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아이온큐도 모든 막 대기업들 인수하면서 지금 그렇게 몸값 불려나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개발하는 것들도 봐 구글이랑 IBM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국도 이제서야 한 23년도부터 이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 막 그런 것처럼 이제서야 좀 뛰어들고 있는데 이제 50큐빅. 와, 네. 차이 진짜 많이 나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요거 이러면 내가 넣어놓고 설명 안 해. 이거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있는 컴퓨터 모델입니다. 네, 연세대 너희- 겁니다. 네. 세아 이거 저거 그러면 실제 거 전력 아니고 관련지를 모르는 더 거. 사야 되겠네. 네, 그렇죠. 이건 뭐 아무튼 거의 입자가속기급의 전력도 사용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그치. 이게 만약에 상중공업. 진짜 상합 초전도체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이거 반도체 분야가 내가 봤을 때는 이 큐비트 급에서는 그냥 속도가 진짜 개발 속도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거라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회로 발열 이런 것보다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 양자 컴퓨터에서 초전도체 상호상으로 나오면 그냥 끝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무튼 그래서 우리 LK99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망은 없지만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